간염의 전장에서 최초의 항생제 설파제는 어떻게 만들어져 인류를 구했나? 토마스 헤이거 지금 5장에서 대중문학에서 과학자에 대한 두 가지 신화를 조장한다. 첫 번째는 미치광이 과학자. 이것은 연구자가 신이 의도한 것보다도 더 큰 힘을 추구하거나 자연의 비밀을 좋은 일보다도 나쁜 일에 쓴다는 프로메테우스적인 주제의 변주다. 그 결과가 프랑켄슈타인 박사, 옥토퍼스 박사, 닥터 노다. 두 번째는 이타적인 과학자의 신화다. 이런 과학자는 남보다 더 똑똑하되, 덜 야심차고 더 독립적이되, 덜 삐뚤어졌으며 더 이타적이되, 덜 탐욕스럽다. 슈바이처 박사, 아인슈타인 박사, 문학에서는 드라큘라의 속적인 반 헬싱 박사를 비롯해 진리의 빛을 인류에게 가져다 주어 고통을 덜어주려고 한 과학자들이 있다. 참, 사실대로 말하자면 과학자는 여러 사람과 마찬가지로 온갖 유형이 있다. 그들에게 대중문화적인 본보기가 아니라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거짓어 나쁘 걱정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달성한 연구자들을 질투한다. 연구비를 따내려고 경쟁하고 그 연구비가 다른 연구자에게 돌아가면 불평을 한다. 명성을 추구하고 승진을 위해서 일하며 대개 상사가 하라는 대로 한다. 영국의 저명한 분자생물학자 버널이 1930년대에 말했듯이 대다수 과학자는 위대한 성각자보다는 불안해하는 중간 관리자와 비슷한 삶을 산다. 현실에서 과학자가 하는 일은 좋든 나쁘든 대부분 돈으로 귀결이 된다. 이런 까닭에 다마크의 미래를 결정한 것은 질병을 막고 싶은 욕망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야심, 가족을 건사해야 할 필요, 그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소규모 기업인 집단의 계획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들의 우두머리에 대해서 들어보기는 했을 것이다. 독일 지계의 저명한 인사로 훗날의 런던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산업가로 추겨 세운 그의 이름은 카를 디스베르크는 토마스 앤더슨, 헨리 포드, 존 디 록펠러를 하나로 합친 인물의 독일판이었다. 그는 독일에서 과학의 최국을 세웠으며 자신이 고용한 과학자 수십 명의 발견을 이용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기업 중에 하나를 만들어냈다. 공업과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으며 그 자신도 화학자였다. 적어도 오래전에는 그는 부를 쌓고 명성을 다졌으며 황혼구에 제보하던 1920년대 중엽에는 종종 개인 공원에서 홀로 걸었다. 여전히 튼튼한 체구에 머리를 밀고 흰 콧수염이 뻣뻣했으며 톱 해트와 검은색 오버커트 차림의 위풍당당한 모습이었다. 그는 산책할 때면은 수 헥타리에 이르는 숲, 분수, 고정풍 조각상 사이를 가로지르고 실물 크기의 일본식 정원에 있는 연못을 에두르고 오칠한 찻집을 지나고 개울을 건너고 잔디밭을 통과했다. 나무 사이를 걸으면 자신의 공장 중에서 가장 크고 그의 시대의 경탄을 자아하는 레버쿠젠의 굴뚝이 보였다. 레버쿠젠은 디스베르크의 걸작으로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화학 공장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크게 화려하게 사람들 이렇게 레버쿠젠은 전쟁 직전에 1912년에 완성되었다. 저택 공장 공무원 권력 이 모든 그것은 한 세기도 더 전에 스코틀랜드 곤죽 냄비에서 시작됐다. 냄비는 윌리엄 머독이라는 스코틀랜드의 공학자이자 땜쟁이의 집에 걸려 있었다. 그는 전기력 나무 자전거 같은 물건을 발명했으며 오늘날 석탄 증류라는 공정을 고안한 것으로 유명하다. 석탄을 증류기에서 가열하면 무색기차가 대량으로 발생하는데 이것을 포집해 도관을 통해 여러 위치에 보내서 램프 속에서 연소시키는 방식이었다. 1792년 즈음에 머독은 자신의 석탄 가스를 이용해서 오동학과 사무실을 밝혔다. 천농에 흘러내리는 초와 냄새에 고약한 등유 램프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었다. 이로써
가스 등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석탄 가스의 제조, 판매, 보급은 이내 거대 산업이 되었다. 마치 한 세기 전에 전기의 등장을 예고하는 듯했다. 하지만 석탄 증류는 불쾌한 부작용이 있었으니 간간히 폭발 사고가 일어났을 뿐 아니라 도관과 증류기가 금세 끈적끈적한 검은색 건조구로 덮였다. 한 논평가가 모양과 냄새 둘 다 역겨운 물질이라고 부른 이 건조기의 이름은 콜타르였다. 콜타르는 닦아낸 뒤에 태우거나 땅에 묻어 처리해야 하는 골칫거리였다. 가스 수요가 늘면서 타르의 양도 늘었다. 하지만 그 점에는 합성염료 산업의 중심지가 이미 달라져 있었다. 영국의 프랑스가 새 염료의 특허권을 놓고 다투는 사이에 동기와 전문성을 겸비한 나라인 독일이 퍼킨의 발견을 사업화하여 합성염료 산업을 석권했다. 브리티시 맨체스터 브라운과 프렌치 마젠다의 판매량은 독일의 합성 검정색과 콩고 레드에 밀렸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화학을 여전히 유한 신사의 도락점으로 치부했으나 독일에서는 국제적인 패권을 손에 넣은 수단으로 여겼다. 독일은 1870년대에야 완전히 통일된 신생국가였으며 영국과 같은 식민제국을 건설하는 경쟁에 너무 늦게 뛰어들었다. 그래서 다른 방면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었는데 과학이 그 열쇠였다. 독일은 대학에 세계 최고의 과학학과를 개설하고 대학 연구자와 민간 기업의 협력을 장려했으며 새롭고 귀중한 아이디어와 공정을 찾는 일에 정부 자금을 쏟아부었다. 그들은 혁신적인 과학, 콜타르 화학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해 더 선명하고 뛰어난 색깔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일과 효율적인 생산기술, 공격적인 판촉 기법을 갖췄다. 그리하여 거대한 콜타르 산업이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탄생했다. 새로운 독일 콜타르 색상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이 색상을 만드는 회사들은 당시의 첨단 기업이었는데 금세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가장 중요한 기업 중의 하나인 프리드리히 바이어 에트 컴퍼니오는 1860년대 실크 방직업자의 아들이 설립했다. 바이엘 최초의 콜타르 염료는 난로에 독일 냄비를 올려 만든 부엌 화학 제품이었다. 그는 조제법을 개선하려고 이따금 달걀 흰자 같은 재료를 첨가하기도 했다. 그의 소규모 회사에서 발견한 몇 가지 염료는 급속히 성장하는 시장에서 확실한 수익을 거뒀으며 그는 럼프라는 공격적인 영업관리자를 채용했다. 럼프는 바이어의 딸과 결혼할 만큼 사리 분별이 있었으며 더 많은 염료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21살의 디스베르크는 건장하고 잘생겼으며 갈색 콧수염을 멋지게 길렀고 자신감이 넘쳤다. 디스베르크는 승승장구했다. 승승장구하는 동안에 그는 화학과 결별하고 자신의 진짜 재능인 산업 경영으로 돌아섰다. 디스베르크는 선각자이자 지도자였다. 미국에서 귀국한 디스베르크는 자신과 독일 최대의 염료 및 화학회사 두 곳의 대표 사이에 회합을 추진했다. 이렇게 해서 독일 화학 연구는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다. 독일의 화학 산업은 가장 혁신적이며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독일 판매망은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한다. 하지만 이 모든 이점에도 불구하고 독일 기업들은 젖을 깎아 먹기식 가격 경쟁을 벌이고 서로의 연결을 베끼고 서로의 특허를 침해하고 서로를 난도질한다. 가장 작은 기업들은 죽어가고 있으며 가장 큰 기업들은 최대한의 이윤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기회와 부가 달아나고 있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경쟁하는 기업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경쟁사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합쳐야 한다. 한 임원은 디스베르크의 메모가 천재의 손에서 탄생한 걸작이라고 감탄했다. 1924년은 합병 과정을 완성할 적기였다. 독일 염료 회사들은 전쟁 중의 잇따른 위기를 이겨내고 살아남았다.
작년의 주요 수출 시장이 올해의 적국으로 돌변했고 직원의 절반이 징집되었으며 1916년 17년 손무 겨울에는 영국의 봉쇄가 효과를 발휘해 바이엘의 굶주린 노동자들의 파업을 부었다. 자, 이렇게 산업의 이렇게 넘어가고, 전쟁이 끝난 뒤 전성국들은 자네를 뒤져서 자산과 특허, 심지어 바이엘과 여러 기업의 상표까지 빼앗았다. 전쟁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적국에 대한 모든 좋았던 모든 재료들을, 기술들을 다 빼앗을 수밖에 없겠죠. 자, 독일 과학은 전쟁 이전에는 세계 최고였지만 이제는 단성에서 밀려났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 1923년 마르크는 1월에 달러당 49,000에서, 그래서 바이엘의 이런 내용들, 쭉쭉 이런 내용들이, 바이엘이 제약에 집중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연료 시장이 줄어들면서 의약품은 무엇보다도 풍요로운 성장 분야로 등극했다. 자, 6장에서 1927년이 되자 도마크는 민스터 대학교의 자신의 바람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민스터는 막다른 골목 같았다. 그로서는 좋은 상사였지만 병리학 연구소는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도마크는 연구에 제약을 받았다. 승진도 막막했다. 그는 세균을 약화해 질병을 이길 가능성을 높인다는 아이디어로 유명해졌으나 처음의 열정은 현실적 우려로 바뀌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제대로 돈을 벌려는 실용적인 의료 분야에 몸담아야 하는 게 아닐까? 왜 나는 이런 연구에 뛰어들어야 했을까? 게다가 돈도 안 되는 실험 병리학에 우리 대학의 병리학자들 중에서 내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해부와 강의만 가지고 가족을 근사할 사람도 전무하다. 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실용적인 것을 찾다가 보니까요, 그것이 굉장히 어려움이었다. 도마크는 다른 나라의 대학 연구자들에게는 반응이 낯설게 보일지도 모르겠다. 기업을 위해서 과학을 하는 것은 많은 학계 연구자들에게 경멸받는 일이었으니 말이다. 학자들은 대학이나 정부 연구소에서만 상업적인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순수한 지식의 길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독일 과학이 세계 최고의 된 비결은 독일 학교들이 세계 최고이고 독일 산업과 생산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독일이 세계 최대의 연구 중심지로 발돋움한 계기는 19세기 초에 시행한 근본적인 교육 개혁이었다. 이때 독일 대학들은 낡은 이론 중심 접근법을 버리고 경험적 연구와 실험적 발견에 대한 확고한 신뢰로 이를 대체했다. 실험실은 대학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이들의 지도 원리는 단순하고 강력했다. 입증하지 못하면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새로운 독일 체제에서 과학을 배운 학생들은 최신 실험 기법과 연구 결과에 통달한 채 졸업을 했으며 성장 분야인 염료화학 산업에 종사할 역량을 갖추었다. 1차 세계대전으로 화학에 대한 독일의 독점이 무너졌어도 독일에서 석사학위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누구도 화학자를 자처할 수 없었다. 자, 이렇게 1876년에 개교한 존스 홉킨스 대학교는 미국 최초로 독일을 본떠 설립된 최초의 연구 대학이었다. 존스 홉킨스는 포괄적인 교양 과목 학위가 아닌 학부 전공 강의뿐만 아니라 교수와 의견을 주고받는 소규모 세미나, 교수의 독창적인 연구, 특히
과학 분야에서의 강조 독립과 혁신적인 탐구의 능력을 입증한 학생에게 저는 박사학위 등 독일식의 여러 가지 혁신을 미국 교육에 들여왔다. 그렇군요. 좋은 학교는 독일적 삶이라는 직물의 일부였다. 독일에는 대학 교육과 산업의 필요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기에 학교에 몸담은 과학자가 무조건 산업 현장의 과학자보다 우월하다. 영국과 미국의 흔한 선입견이었다고는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독일의 산업 분야에서는 최고의 과학자에게 종종 더 나은 임금과 시설, 장비를 제공했다. 산업 자금은 학계의 연구를 뒷받침했고 학문적인 발견은 산업 성장의 연료가 되었다. 최고의 인재는 둘 중에 한 분야에서 찾을 수 있었으며 두 분야에 다 몸담은 경우도 있었다. 부서 연구, 화학, 세균, 이 연구들은 그가 노벨상으로 가는 길이기도 했다. 에를리히는 독일에게 대유태인으로 슐리지엔에서 여관 주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의학을 진로로 결정했지만은 세균의 인간 질병을 일으킨다는 흥미로운 뉴스를 접하고는 현미경으로 세계를 관찰하는 일과 더한 관찰 방법을 개발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 해결책은 염색이었다. 염색을 통해서 세균을 코프가 이런 마법의 탐색. 에를리히는 자신의 방법이 기본적으로 연구하고 땀 흘리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동료들은 자기네가 땀 흘릴 때 에를리히는 연구했다고 농담처럼 말했다. 인내와 기술은 있었다. 도는 수면병을 정복해서 아프리카를 지배하려는 학대하려는 독일 정부 그리고 에를리히의 실험실과 긴밀한 사업 관계가 있던 회히스트 제약 회사가 되었다. 이게 돈이 몇 해 전에 매덕을 일으키는 병균이 분리되는데 절반은 기생충이고 절반은 세균 같은 신기하고 꾸불꾸불한 꿈틀거리는 미생물이었다. 에를리히는 매덕균이 수면병을 일으키는 기생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매덕은 고약한 병이지만 수면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비하면 실험실에서 연구하기에 덜 위험했다. 에를리히는 실험 동물을 매덕에 확실하게 감염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그 덕에 매덕에 대해서 자신의 화학물질을 시험할 수 있었다. 그에게는 일본 출신의 하타라는 성실한 조수가 있었다. 그는 동일 매덕 실험을 한 경험이 있었기에 에를리히는 자신이 수면병에 실험했던 모든 화학물질을 매덕에 대해서 재실험하는 임무를 그에게 맡겼다. 이제 번호는 900번대까지 늘었다. 1909년에는 하타는 수면병에 대해서는 실패한 606번이 토끼의 매덕을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음을 알아내어 에를리히를 놀라게 했다. 그들은 이 발견을 1910년에 공표했다. 확실한 발전이었다. 이렇게 살바르사는 의학 분야의 거대한 진전이었지만 진정한 좌우보우 쿠겔은 아니었다. 에를리히는 스스로 기준을 세웠다. 그것은 인간 환자를 건드리지 않고 침입 미생물에만 해를 주는 완벽한 내부 방부제였다. 살바르사는 독성이 매우 강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투약할 수 없었다. 근육에 주사하면 주변의 살이 손상되기에 경구 투약해야 했는데 복용하면 고통스럽고 발진과 간 손상을 일으켰으며 장기간 치료받으면 황달에 걸릴 수 있었고 이따금 병이 치료되기 전에 환자가 죽는 경우도 있었다. 참, 약이란 것은 살바르산과 네오살바르산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는 입증했다. 그것은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화학물질, 즉 완전한 합성 성분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에를리히 자신은 노벨상을 받고 전 세계에서 존경받았으며 1920년대의 베스트셀러 미생물 사냥꾼에 등장했고 1940년에는
그의 이야기를 다룬 장편 극영화 엘리 박사의 마법 탄환이 개봉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지독히 불행했던 이 남자가 죽은 지 오랜 뒤의 일이다. 엘리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처음에는 신작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암노스경의 연구진은 주입한 약이 광부의 혈관을 타고 퍼지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 약은 폐렴을 일으키는 세균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였다. 결과는 엇갈렸으며 완전히 치료된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검진을 받으러 온 광부들이 눈앞이 뿌옇고 불병하기 시작했다. 더 심각한 사람도 있었다. 몇 명은 실명했다. 이렇게 약의 부작용이 훗날에 비판자들은 그에게 올머스트 라이트 경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올머스트 라이트, 대부분 옳다. 엘리야. 그는 엘리와 독일인들이 틀렸다고 확신했다. 그렇지만은 라이트와 콜브 훅은 광주들이 주입한 약이 시신경을 손상시키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 시신경을 실명은 돌이킬 수 없었다. 암노스경은 사태를 파악하고는 실험을 중단하고 황급히 영국으로 돌아갔다. 그는 엘리를 알고 존경했지만 그는 젊었을 때 위대한 의사이자 연구자인 엘리 밑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다. 업토친 때문에 실명한 광부들을 보고 마음을 굳혔다. 암노스 라이트 경은 효과적인 약물요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일에 여생을 바쳤다. 그는 엘리와 독일인들이 틀렸다고 확신했다. 건강을 찾는 확실한 길은 면역계뿐이며 화학물질로는 결코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고 믿었다.